네, 매주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정책 해설 듣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왜 버벅거렸을까요? 네, 왜 알 수가 그러셨을까요? 없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예. 조금 달라져서. 자, 여러분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하시는군요. 예, 까먹기 전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추경 관련해서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어제 당정협의했습니다. 예, 그 기획처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박홍근 장관께서 속도와 책임을 원칙으로 해서 31일 본회의 때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국회가 화답합니까? 아,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거여서. 네. 왜냐하면 어제 밤 12시를 기해서 두 번째 최고 가격, 유류에 대한 최고 가격도 고시가 되었는데 아마 오늘 보시면 조금 충격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주유소에서 조금 그 상황 감안해가지고 딜레이를 약간은 하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최고 가격이 210원이 더 올랐거든요. 네. 저희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뭐 휘발유는 68원인가 경유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어쨌든 세금에서는 더 깎고 해서 최고 가격이 더 인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원이 리터당 올랐습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이 좀 큰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근데 이제 유류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차량에만 우리는 출퇴근 차량 그렇지 그다음에 운임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 유류가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송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오른다고 하는 것은 수입과 수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내야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것과 이것에 모두 그런 운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경제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축소화하고 네. 어쨌든 기업들이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좀 버틸 수 있게도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한병도 빨리 하려고요. 한병도 대표가 밤을 새워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본회의 처리를 4월 9일에 마무리하겠다는데 설마 이걸로 필버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필버를 하지는 못하겠죠. 네. 예, 그냥 않을 겁니다. 대상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버 대상도 네네. 아니고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또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없겠습니까? 이제 뭐 예산안을 가지고 좀 트집을 잡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네. 그 이번에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적인 이건 또 오히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은 열고 완전히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발목 잡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는 이거는 거침없이 그냥 뚫고 가겠노라. 예. 아니 왜냐하면 요새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면은 필버 국힘 이렇게 그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지금 오늘 이제 갤럽이 조사 발표가 되겠지만 어제 나온 MBS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좀 왜 그러나 싶은 생각이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지난 화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가지고 네네. 그 중동 상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을 중동 지역이나 또는 중동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화물 운임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것에 대한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중소기업들 중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또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유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의 원료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가지고 예. 플라스틱 봉지도 만들어내고 페트 병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옷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또 일단은 그런 원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공장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납사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긴 하지만
나프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료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게끔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비싸더라도 그것을 확충하고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주유소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오셔가지고 네. 주유소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주유소 협동조합이 이제 주유소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정유사가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유를 정제해서 예. 사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원가라고 하는 내용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주유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배치를 받잖아요. 네네네. 2만 리터를 받는데 네. 이게 리터당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받습니다. 대략 임시 가격이 네. 리터당 1,500원입니다. 아하.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유사가 이러면 이런 줄 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500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모릅니다. 1,500원이니까 임시 가격이 1,500원이니까 나는 거기다가 마진을 그러면 얼마를 붙여서 어떻게 팔아요. 해야겠다. 예. 하는데 가격이 확정되는 것은 한 달 뒤에 확정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냈던 그 기름 있잖아. 예, 예. 그게 1,490원이었어. 이건 좋아요. 예. 1,490원이면 우리가 1,500원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 팔았으니까 뭐 괜찮네라고 하는데 1,500원인 줄 알고 해서 마진을 40원을 붙였는데 아니야 우리가 정산을 해봤더니 1,550원이 되네. 이렇게 되면 손해보고 판 거네. 이제 이게 유가가 상승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내가 얼마인지는 알고 사요 주유소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좀 해왔던 것이죠. 정유사들이 담합해서 안 알려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국제 가격에 연동해야 되니까 그것을 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이번 됩니다. 기회에 예, 이것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임시 가격보다는 확정된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근데 임시 가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렇죠.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투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정유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유사도 주유사도 절대로 손해 보고는 장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덮어놓고 그냥 그래서 더 돈을 원가는 많이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유사들은 사실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판단되지만 우리는 또 그 석유류 제품을 예. 국제 시장에 수출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제하는 가격에만 연동해 가지고 시장에 낼 수는 없다.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국제 가격 그리고 정유사에서 하는 그 원유를 정제했을 때 들어가는 정제 비용까지를 보탰을 때 하는 비용과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네. 공급 가격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나왔다고 하는 게 결국 그게 공급가가 정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주유소나 또는 일반 소비자로 보면은 도매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네.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상 최초. 처음인 거죠. 예.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도매가가 네. 얼마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모르고 사는 사오고 거죠. 예. 주유소들은 그리고 이제 그냥 깜깜이로 사온 값에 가만있어봐 이거 얼마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진 붙여서 하고 하는 거고요. 주유소들이 또 이제 그거 살 때 현금으로 줍니다. 기름을 살 때 현금으로 입금하라 그래요. 현금으로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는 정유사가 네. 입금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체로 네. 임시 가격이 좀 네. 높게 책정되니까 그러면 잔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주고 다음에 살 때 그거 감안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게. 이 정유사들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개의 정유사들이 담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통으로 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가 산정과 관련된 것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네. 이 담합과 관련한 예. 방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네. 원가 산정과 관련된 기준도 좀 만들고 그리고 공급 가격을 사전에 고시하는 네. 부분도 만들고 해서 조금 시장의 투명성을 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야, 봅니다. 이거 엄청난 예. 변화네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금 우리는 진짜 이거 해방 이후 처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이제 석유 가격 그 자율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국가가 좀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율에 맡길게라고 예. 하고 나서부터 자율에 맡기고 나니까 우리는 수출도 해야 되는데 국제 가격 대비 우리께 비싼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제품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음흠. 우리 시장이 좀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정유사들이 크게 충격을 받겠어라고 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인데 지금을 보면 너무 정유사와 음흠. 일정 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그동안 이익을 그렇죠. 보장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보수 정권 또 저는 민주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정부들이 정유사들이 막 이렇게 기업들이 난리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또 디펜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막 난리를 치고 하면 아 넘어가 이렇게 해온 결과 이렇게 담합 이렇게 구조가 예 그냥 고착화됐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네네. 거예요. 기업과 언론이 네. 결탁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를 두드러 패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막 여론 시장이 출렁이고 막 지지도가 떨어지면 부담이 네네. 되니까 아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끌려다닌 거다. 이번 이재명은 정말 하는군요. 이재명 정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래서 정유사들이 그 시장 가격 우리는 이번 주에 얼마에 출고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주유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SK 거 사야 되겠어. 이번에는 GS 거 사야 되겠어. 이 선택도 하게 주유소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선택권도 모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차제에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경 얘기 나오자마자 예. 국민의힘이 이제 국가 부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그만 망치라라는 것이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용 하사금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나 봤더니 조선일보가 국가 총 부채가 6,5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부채가 역대 최고다. 추경 얘기 나오기 전에 부채 얘기를 먼저 깝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여론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정당이 받아요.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 등 뭐 또 확대 재생산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뭐 국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세원이 지금 확보가 네.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반도체도 좀 음. 좋았고요. 해서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네, 번 돈 쓴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조금 더 생겼어. 생겼어. 근데 이거를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이거 추가적인 재원이 됐네요. 국민한테는 안 쓰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 추가 재원 중에서 일부는 국가 부채를 그 갚는데도 활용을 합니다. 예,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럴 네네.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 개혁신당이 유류세 인하로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미미한 정도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직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만 운영하는 사람들 정도만 정리가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충격의 여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형식의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수준의 예. 그냥 영하 한 80도 정도 되는 예. 그 속에서 예. 이거 한번 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그 네. 개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네.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책 전반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아주 그냥 협의한 수준의 주장만 하는 거군요. 너무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그 굉장히 어려워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전기 좀 아껴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만 전기세 올리지 않겠다라는 예. 걸 이제 분명히 네네. 이제 명토 박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중동발 위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가는 거냐. 뭐 트럼프는 곧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란 쪽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뭐 30억 돈을 물린다. 통행세. 네, 앞으로는 통행세를 물리겠다라는 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쉽게 모든 전쟁이 시작은 뭐 마치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지만 그 후속적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네. 정말 그 어떤 전쟁도 그렇게 끝나는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지금과 같이 글로벌하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공급망도 그렇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금방 끝날 것처럼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하고 있고요. 있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게 좀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불안정성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종전의 형태가 빨리 지속되는 것이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죠. 그것과 예.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들이나 뭐 물 밑에서 네. 그런 조율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 네. 이 단기간에 있었던 이 영향이 단기간에 그렇다고 손 툭툭 털면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한참 동안은 이 영향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거의 상반기 또는 이 상반기에 있었던 그 영향이 하반기에까지 가는 영향들이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경제 상황으로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어제 그 고위공직자 재산 이제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며 국회며 이제 지금 뭐 네. 다들 이제 명단이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재산도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부동산 상임위, 그 국토위 등 네. 다주택 의원들이 많다. 다 포진이 되어 있다. 결국 그 청와대가 대통령 방침으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는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국토위 등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을 봤더니 다주택자들이 포진해 있더라. 그러면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책 결정을 할 때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게 너무 자명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혼자서 그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정부가 되게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네. 합의를 찾아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조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0.00 몇 %의 의구심도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원구성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의 정상화와 관련한 의지는 워낙 그 정부와 대통령께서 워낙 충만하시기 때문에 국회도 이제 화답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식을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위의 구성 네. 또는 이제 세제와 관련된 네. 그 재경의 구성에서는 예.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의구심 같은 게 남지 않도록 아주 예. 투명하게 이것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도록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네. 그러면 민주당도 네. 대통령의 결정대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 금지, 부동산 상임위의 배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니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네. 아마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가능하면 뭐 감안을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것을 뭐 저희가 당론으로 정하자,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원님들을 약간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 합법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흔히 말하는 낙인 찍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아주 큰 결정을 내리는 분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자리,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간사, 예, 나중에 협상을 간사. 하는 예. 자리라든지 예. 또는 뭐 특별하게 TF를 꾸리는데 거기에 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 정말 그건 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명의 그 의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의견이 계진 정도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은 있긴 하거든요. 완전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정부의 의지와 이제 청와대의 뭐 대통령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고 하셔서 네. 아마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저러한 그 뭐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원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당장 그 원내에 있는 상임위에 배분되어 있는 분들을 흔들지는 못하고 지금은 불가하고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토소위거든요. 그렇죠. 국토소위는 또 소위위원장이 예.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국민의힘 김은혜 네.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두 차례 열어주세요 하고는 그냥 전체 회의에서 해가지고 결정해서 이번에도 해서 그냥 올립니다. 국민의힘도 다주택자가 많은 거죠 국토위에.
저희는 뭐 많겠죠. 예. 저희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민의의 전당인데 국민의 얼굴을 닮은 입법이 되겠냐.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그렇습니다.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보니 다주택자가 너무 많고 이분들이 전부 다 또 그 국토위나 이런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의 순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의심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내 차원에서 대책이 네.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체로 보면 근데 이제 여당은 정부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수렴을 하죠. 예, 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개개인이 법안을 낼 때는 자기 주장을 담아서 법안을 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되는 과정 거의 대부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그 관련해서 미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야당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위에서 정리가 안 될 때 예. 상임위 차원에서 그럼 전체위로 가지고 와서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예. 라고 할 때 정부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하반기에는 원구성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국민의힘과 협의는 하겠지만 음흠. 자꾸 이런 식으로 상임위 발목 잡기가 지속이 되면 100%.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예. 정청래 대표는 100%를 다 상임. 어, 그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평가받으면 되잖아요. 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협의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 국회법에 따라서 협의를 예. 충분하게 좀 하고요. 하고 약속을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잘 약속이 안 되고 무용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그런 게 정치권의 있죠. 약속이라는 좀 게 그런 게 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좀 예. 원구성이 잘 되어서 예.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1시간을 5천만 원 시간으로 5,200만 원 하고, 시간. 예. 본인의 임기 5년이 실제로는 그간에 50년 동안에 못 해왔던 묵은 것들을 좀 정리해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국회도 예. 그렇게 반응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특정 상임위에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해당 상임위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묵은 과제들이 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때가 되면 국민께 충분하게 호소드리고 이러저러해서 음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신 저희가 잘해서 네.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그 발족을 하긴 했으나 예, 지금 그 진보 야사당 네네. 예, 요구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 진짜 옛날 민주노동당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결선 투표 그다음에 그 기초 광역 단위에서의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 3인 선거구 최소 3인 선거구에는 저 중대 선거구제 기초 단위. 예, 기초 단위 그쵸. 중대 네네네. 중대 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비례성. 지금도 소선거구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 걸 우리가 소선거구제인데요. 네, 한 명, 딱 하나. 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이 예. 그런데 대통령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복수로 뽑는 것을 예. 뭐 중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 중선거구라고 예. 할 수 있는데 3명을 뽑는 데도 있고요. 예. 4명을 뽑는 데도 있긴 합니다. 예. 선거구에 따라 가지고 예, 예. 4명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명을 뽑는 데를 조금 더 2명은 하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3인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3인 이상인 선거구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요. 3인 이상의 선거구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 교섭단체가 네. 아닌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그 적어요. 미미하긴 예, 합니다. 미미하죠. 예. 특히나 이제 예를 호남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나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한 정당이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데는 그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중선거구 정도 되어 있는 데는 저희도 해보고 싶어서 네.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여기를 4명 5명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문제는 그 이제
선거구가 네. 광역 단위보다 더 넓어지게 되거나 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예.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기초의원은. 근데 이제 그러면 기초의원은 되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동네 구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의원 이게 있는 거죠. 동네 일들을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예. 해당 기초의회에서 예. 정리해서 뭐가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영등포구 전체에 해당되거나 영등포구 한 절반, 영등포구도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한 5명, 6명 정도로 하게 되면 시의원 1명이 아니라 한 2명 정도가 해당되는 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걸 해내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기초의원으로 보면. 그리고 그 5명이 모든 그 동을 그러면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우리 동네 구의원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구의원의 아주 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한 명 뽑는 게 맞다. 우리 동네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는 할 거냐, 2명, 민주당. 3명 또는 어떤 데는 4명까지 뽑는 데도 있긴 합니다. 2명, 3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구의 이렇게 되면 구매에 따라서. 소수당은 사실은 어렵겠네요. 기초의원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당선되기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대 예. 선거구제를 요구하는 것과 기초의회의 비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가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비례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비례로 하면 어쨌든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 하고 사실 그 비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해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기초 뭐 의회 비례니까 해당 구나 군을 전체를 대변하긴 하지만 네. 본인이 살고 있거나 한 어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 네. 이제 한번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잘했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선출이 되거나 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맞는데 지금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광역의원 선거구하고 맞거나 또는 광역의원을 더 즉 광역의원은 지금 사실 소선거구제입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똑같아지거나 그보다 네.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세 명, 3명 이상을 하게 되면. 예. 제 경우에도 광역의원이 2명인데요. 이것을 3명으로 하자라고 하면 뭐 병하고 예. 갑 또는 병하고 을 이거를 이제 섞어서 광역의원이 나온다는 어. 건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넘어서는 선거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아마 정개특위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네네네.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의원도 오히려 그 소수정당에서는 광역의원의 비례를 늘려라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얘기가 될 수가 네네네네. 있는데 광역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죠. 네. 그 노미님께서 어렵네요. 이렇게. 예, 저희 그래서 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서 예. 정개특위 그 우리 지금 윤건영 간사님께서 예. 중간 중간에 의총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의총을 예.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이렇게 예. 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이 그 수요일 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네. 탄핵안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칼집 안에 들어가 있는 칼이지요. 오래됐습니다. 예, 예. 칼집 안에 칼을 얻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이제 지도부가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면 바로 업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업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빨리 이것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탄핵을 여러 번 우리도 네, 해봤죠.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신 게 봤죠. 있으시죠. 예, 예, 과연 결과가 어떻게 예. 나올 것이냐를 보면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이제 봐야 된다. 지도부는 좀 깊이 있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잘하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자잘한 문제에
그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명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관여한 것이 드러나 있고 네.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치는 영향들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지도부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예. 그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적인 대목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 특검을 통해서 증거가 확인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얘기인 네, 것이죠. 예, 예. 사실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게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저는 합의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